오늘도 긍정적인 말로 돈 벌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신나게 돈 벌기를 즐겨주시죠. 네, 오늘의 첫 번째 주자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돈이 되는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. 연금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. 700만 명을 넘어선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쉽게 금융회사를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자 연금 시장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? 사실 그동안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불만이 굉장히 높았죠. 수익률은 기껏해야만 한 10년 평균이 2% 조금 넘어가는 정도. 5년 정도를 보게 되면 2%도 안 돼요. 너무 심하네요. 거기다가 또 수수료는 고정적이니까 수수료는 많이 내고 수익률은 형편이 없으니까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이제 하늘로 치솟았는데요. 이에 이제 금융당국이 좀 개입을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갖다가 개편하려고 하는 시도 중이에요.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실물 자산을 다른 금융사로 쉽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,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거, 이게 첫 번째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제 고정된 어떤 그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그걸 수익률에 연동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매기자. 그럼 수수료가 좀 내려가는 측면이 있겠죠. 이런 두 가지 방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연금 상품의 실물 이전 그리고 이 수수료, 수익률, 연동제가 새로 가동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이 은행과 보험사 점유율이 거의 80% 이상인 퇴직연금 시장에 판도가 좀 정말로 바뀔 수 있는 걸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동안에 이제 사실 은행과 보험사가 한 80% 정도를 가져갔고요. 증권사들이 한 20% 정도를 가져갔어요. 그런데 이제 사실 증권사 수익률이 은행이나 보험사의 수익률보다 대략 한 1%포인트 정도가 높습니다. 네네. 그에 따라서 이 제도가 이제 실시간으로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 보험에서 쉽게 이제 증권사라든지 금융투자업계로 이동하는 것들이 이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수요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요. 사실 뭐 점포수가 많다고 사실 굉장히 유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요즘은 네네. 전부 다 온라인 모바일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들은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도 증권사에 새로운 기회가 온다 이런 전망이 많은 거죠, 그러면요? 아무래도 그렇겠죠. 증권사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약간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고 증권사 직원들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옮겨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한 어떤 이점을 좀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네네. 그렇군요. 이번에는 이 K-칩스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-칩스법이 어제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. 자세한 내막을 좀 들여다보죠. 세제 혜택이 어떻게 확정이 됐을까요? 일단 K-칩스법이라고 하면은 칩스가 들어가니까 반도체로 이제 오용을 하시는데 사실 국가 전략 산업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반도체, 그다음에 배터리라든지 백신, 디스플레이,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까지 전기자동차가 되겠죠. 전부 다 포함이 돼 있고요. 기존에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. 그게 기존에 이제 8%에서 15%로 좀 높아졌고요.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6%였는데 이게 25%로 높아졌어요. 거기다 또 한 가지 더해서 실제로는 10%포인트를 더 높이는 방안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. 네. 가령 지난 3년 동안의 평균에 비해서 올해 투자가 더 늘어났다. 그럼 그 차액의 10%만큼을 더해주는 거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 금액의 한 35%, 그다음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25%의 어떤 세액 공제를 갖다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설비 투자를 갖다가 고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액 공제 비율이 최대 35%까지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렇게 K-칩스법이 통과가 됐으니까요. 그동안의 업황 불황으로 힘이 없었던 반도체 주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이 반도체 분야는 사실은 실적과 반비례하는 성향을 띠고 있어요.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의 실적이 이제 최악을 찍는 시점을 갖다가 뭐 업계 전망에 따라서는 2분기 내지 3분기 정도를 보는데 보통 그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선행해서 주가는 보통 움직입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반전의 기회가 조금 있으면 좀 올 것 같고요. 네네. 거기다가 사실은 뭐 요즘은 이제 그 챗 GPT라는 AI 인공지능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
뭐 유행이라면 유행이고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거든요.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주면서 앞으로 반도체의 주식에 대한 어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이번에는요,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좀 가보겠습니다.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매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30%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수출이 참 많이 증가를 했는데 특히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중에서 어떤 분야의 수출이 두드러진 건지 궁금합니다. 이게 좀 의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의료용 소프트웨어 분야의 어떤 증가폭이 가장 컸어요. 가령 뭐 의료용이라든지 건강관리가 이제 절대적인 분야에서는 아직은 크지만은 가장 큰 증가폭을 이룬 거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분야거든요. 근데 특히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사실 이쪽 디지털 헬스케어 쪽의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거든요. 근데 이 중소기업들의 그 고용 인력이 한 13,000명 정도로 직전 해에 비해서 한 10% 정도가 늘었습니다. 이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 산업의 어떤 그 긍정적으로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. 이런 신호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예. 자, 이번에는요, 이 자동차 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. 현대차, 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왜 유독 중국에서 그런 이유가 뭘까요?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사실 뭐 중국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일찍 개화를 했죠.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이 사실은 그쪽 시장에 대한 어떤 침투가 좀 늦은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. 네네.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 사실은 한국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측면을 미친 영향이 있어서 한국 전기차의 어떤 중국 시장 침투가 좀 늦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. 네. 예, 예. 그래도 이 기아가 중국을 겨냥해서 EV5, 이 전기 준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이죠. 이 EV5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나갔는데 과연 어떤 매력을 좀 뿜을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중국 전기차에 비해서 품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. 디자인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어떤 공간 활용성이라든지 그런 뭐 배터리의 안정성이라든지 따라서 이제 전기차를 갖다가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중국 시장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건데요. 네네.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이제 가격으로 경쟁하는 건 사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.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어떤 품질로 승부를 보려는 자세들 뭐 이런 쪽은 앞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 침투율을 갖다가 좀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뿐만 아니라 이 EV5 국내에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. 예, 그렇습니다. 뭐 EV5, EV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올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공략을 갖다 본격화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테이크오프하는 첫 번째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네. 자, 이번에는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위법 사례를 공개를 했는데요. 1929년생인 고령자임에도 새벽 시간을 이용을 해서 뭐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를 했다. 근데 정체를 알고 보니 본인이 아니었다는 거죠. 이 차명의 가상자산 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가상자산 위법 사례를 직접 공개한 것, 이것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걸까요? 그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요. 두 번째 유형은 외국에서 이제 한 몇백억 대의 가상자산을 갖다가 국내로 옮겨와서 국내에서는 그걸 현금화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. 네네. 사실 이제 이 규제는 앞으로 점점 좀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가령 네. 뭐 테라 루나 사태 이외에도 사실 우리나라 이제 이 거래소를 갖다 집중적으로 이번에 그 검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를 일단 해야 되잖아요. 자금 세탁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신원 확인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자금의 목적, 그 다음에 자금원은 어딘지를 갖다가 정보 공유를 갖다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게을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의 어떤 규제들은 앞으로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 네네. 가상자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게 아닌가 이런 모습 때문에 예, 또 이런 그렇죠. 공개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네. 어느 정도로 규제가 좀 강화돼야 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길까요? 일단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금 세탁의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렇죠. 거는 네. 사실 그게 현실이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 자금 사택을 방지하는 거는 세원 발굴에도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
이게 사실 뭐 어떤 불법 자금의 어떤 자금 세탁 용도로 가상자산 시장이 좀 오염되는 걸 갖다가 막아야지만은 사실은 이 코인 시장의 어떤 건전한 거래를 갖다가 조금 더 촉진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가 조금 더 어떤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네. 가상 자산에 대한 칼을 빼든 모습으로 보입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네네. 이 미 월가의 금융권의 연봉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연봉이 높겠지라고 생각하죠. 그런데 이 미국 금융 투자업계 종사자들의 지난해 연봉이 26%나 급감을 했어요. 어떻게 된 거죠? 이게 이제 팬데믹 수준 이전으로 사실은 원래 복귀한 건데요. 아주 좋을 때 코로나 그 팬데믹 기간 중에는 사실 금융 투자업계의 최호황이었죠. 네. 유동성은 굉장히 폭증을 했고요. 어떤 투자의 시대를 불릴 만큼 투자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연봉도 뭐 동달아 올라간 거죠.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증권업이라든지 금융 투자업계의 어떤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으니까. 네네. 그래서 보통 한 24만 불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부터 확 꺾이기 시작을 한 거죠. 뭐 인플레이션에다가 고금리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미국 그 금융투자업계의 어떤 수익률이 사실 한 50%에서 60% 정도로 급감했더라고요. 그래서 한 연봉이 한 26% 정도 깎여서 평균 한 18만 불 정도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. 네네. 그렇군요. 원래보다 훨씬 코로나 기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. 그 기간에 수익률보다는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네네네. 볼 수도 있지만 또 요즘에 이 미국 금융업계 불황이잖아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특히 국내 금융 투자자에도 이게 고스란히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이거든요.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. 일단은 기업 공개가 좀 줄어들고요. 채권 판매 금액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. 그다음에 M&A 어떤 수요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줄었잖아요. 따라서 거기서 얻는 수익들이 굉장히 급감할 가능성도 있고요.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PF 어떤 위험에 노출된 금액들이 좀 상당한 줄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거다.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네. 이 글로벌 은행 파산에 국내 은행주도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국내 금융 투자업계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?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고금리 여파를 갖다 직접적으로 막고 있는 거고요. 아무래도 이제 대출들이 좀 줄지고 있지 않습니까? 가령 뭐 신용대출도 지금 줄고 있는 거고요. 특히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뭐 총액 기준으로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니까 은행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들 아니면 투자업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들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어떤 상황이 전년이나 뭐 재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. 네.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아요. 예. 긍정적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없을까요? 아무래도 좀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 문제가 좀 풀려야지만은 앞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턴 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네, 은행 업계 지금 이렇게 뭐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어떻게 네네. 뭐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문제가 좀 그렇죠. 어떻게 유동성이 풀리면서 네네. 해결이 돼서 좀 밝은 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